소독약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전신의 감각이 마비된 듯한 묵직한 통증이 가장 먼저 느껴졌다. 눈을 뜨려고 노력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쉽게 떠지지 않았다. 마치 깊은 심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처럼 의식은 혼탁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마지막 기억은 화염과 함께 터져나온 굉음이었고 그 직후 덮쳐오던 뜨거운 열기였다. 분명 나는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테러리스트들과 대치 중이었고 그들이 설치한 폭발물이 터지기 직전 동료를 밀쳐내고 대신 휩쓸렸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것은 차가운 링거액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과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모니터의 기계음뿐이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낯선 하얀 천장이 서서히 초점을 맞추며 드러났다. 이곳은 야전 병원이나 응급실의 부산스러운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지나치게 고요하고 고급스러운 1인 병실이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이 부셨지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끔찍한 두통과 함께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본능적으로 손목을 확인하려던 나는 내 손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다. 수없이 많은 훈련과 실전으로 굳은 살이 밝히고 거칠었던 내 손이 아니었다. 배곡처럼 하얗고 가늘며 손톱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낯선 여자의 손이 그곳에 있었다. 왼쪽 손목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나와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내 것이 아닌 낯선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왔다. 송채린, YJ그룹 강도진 회장의 아내이자 사교계의 악녀로 불리는 여자. 오만하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 못해 집착과 광기를 보였던 여자. 기억의 파편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상황은 명확했다. 나는 죽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자살을 시도했던 송채린의 몸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한이수라는 냉철한 협상가의 영혼이 사랑에 미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나약한 여자의 육체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방문객을 바라보았다. 큰 키에 딱 떨어지는 맞춤 슈트를 입은 남자 강도진이었다. 송채린의 기억 속에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나 안도감 대신 지독한 경멸과 피로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났나? 정말 즐기군, 송채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시선에 송채린의 몸이 본능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느껴졌지만 내 안의 한이수는 침착하게 그를 관찰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침대 위로 거칠게 던졌다. 봉투가 미끄러지며 내 허벅지 위에서 멈췄다. 더 이상 쇼는 지겨워. 자살 소동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언론까지 들쑤셔? 네가 원하는 관심이 이런 거라면 성공했어. 하지만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야.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서류 봉투 위에 올렸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 몸이 내 통제에 완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봉투 안에는 예상대로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위자료는 넉넉했지만 재산 분할 포기 각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가 포함된 굴욕적인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송채린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종이를 찢어밟기며 소리를 지르거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이수였다. 나는 침착하게 서류를 첫 장부터 훑어내려갔다. 법적인 조항들, 위자료의 액수,
그리고 이혼 후의 거주지 제한까지 모든 조항이 철저하게 강도진과 YJ 그룹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강도진은 내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서류를 읽고 있다는 사실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창가에 기대어 섰다. 읽어볼 필요 없어. 네가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는 걸 감사해야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사인해. 이사회에서 내 거취를 묻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니까.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어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조건이 불공정하군요. 나지막한 내 목소리에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다. 강도진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은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동안의 송채리는 논리적인 대화보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앞서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반응은 그에게 낯설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불공정? 네가 지금 공정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회원에게 저지른 짓,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피운 것, 그리고 이번 자살쇼까지 내가 너를 정신병동에 가두지 않고 이혼으로 끝내는 게 잡이라는 걸 모르나? 그의 분노는 정당했다. 송채린의 기억 속에서 그녀가 저지른 행동들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용서받기 힘든 추태였다. 하지만 지금 이 몸의 주인은 나였고 나는 이 불리한 판을 뒤집고 살아남아야 했다. 무일푼으로 쫓겨나거나 정신병동에 갇히는 것은 내 계획에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맞췄다. 흔들림 없는 나의 눈빛에 강도진이 흠칫하는 것이 느껴졌다. 압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벌인 일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하지만 이혼은 비즈니스입니다. 강도진 씨, 감정을 배제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야죠. 나는 붕대 감긴 손으로 서류의 5페이지를 가리켰다. 제 몫으로 배정된 위자료는 YJ 그룹의 현재 주가와 제 친정인 송가 그룹이 처음에 투자했던 지분 가치를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의 조항 중 결혼 생활 중 알게 된 모든 기업 정보라는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건 내 입을 영원히 막겠다는 뜻인데 그 대가치고는 헐값이죠. 강도진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 알던 송채린이 맞는지 의심하는 듯했다. 주식, 지분, 포괄적 조항. 이런 단어들은 송채린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품 신상 가방과 보석에는 밝았지만 경영이나 법률 용어에는 문외한이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시켰어? 변호사라도 몰래 만난 건가? 그가 내 침대로 한 걸음 다가오며 위압적으로 물었다. 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자조적이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누가 시킬 필요가 있나요? 죽다 살아나면 사람이 변한다더니 머리가 좀 맑아졌나 봅니다. 이대로 사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만년필 뚜껑을 닫고 서류를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강도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내 태도를 또 다른 형태의 반항이나 관심 끌기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송채린,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네가 사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소송으로 갈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위자료는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알몸으로 쫓겨나게 될 거다. 네가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가난과 멸시 속에 살게 해주지. 위협적인 경고였지만 나는 이미 수없이 많은 테러리스트들의 협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 감정이 섞인 협박은 오히려 상대방의 급한 마음을 드러낼 뿐이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겠죠.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동안 자살 미수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재벌가 며느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YJ그룹 내부의 치부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강도진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것이 보였다. 당신은 지금 중요한 합병을 앞두고 있죠? 이 시기에 오너 리스크는 치명적일 텐데요. 송채린의 기억 속에 파편처럼 남아있던 정보였다. 남편의 서재를 뒤지다가 우연히 보았던 서류 내용. 당시 그녀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지금의 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카드인지 알고 있었다. 강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너 합병건은 어떻게 알았지? 내 서재를 뒤진 건가?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제가 당신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혼해 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단 조건이 있어요. 나는 다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강도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가 가져온 혼수품과 개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현재 제가 소유한 YJ 갤러리의 운영권을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이혼 발표는 3개월 뒤로 미룹니다. 그동안 우리는 쇼윈도 부부로 지내며 대외적으로 완벽한 관계를 연기합니다. 3개월 뒤 합병이 마무리되고 주가가 안정되면 그때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한다고 발표하죠. 강도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갤러리 운영권, 그리고 3개월 후에 네가 지금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아? 널 곁에 두는 3개월이 나에겐 지옥일 텐데. 지옥이라.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붕대 감긴 손목을 들어 그에게 보였다. 이미 지옥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강도진 씨.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는 예전의 송채린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매달리던 멍청한 여자는 죽었어요. 이건 거래입니다. 당신은 회사의 안정을, 저는 홀로 서기를 위한 시간을 얻는 윈윈 전략이죠. 강도진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경멸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의구심과 탐색의 빛이 자리 잡았다.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 알던 그 표독스럽고 멍청한 아내가 맞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말투, 눈빛, 분위기, 그리고 협상의 기술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던데 죽다 살아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척하는 건가? 좋아. 내 제안이 꽤나 그럴듯하게 들리는군. 하지만 명심해. 만약 이 3개월 동안 예전처럼 혜원이를 괴롭히거나 회사 일에 회방을 놓는다면 그때는 정말 가차없이 끝장낼 거야. 걱정 마세요. 당신의 그 소중한 내연녀에겐 관심 없으니까. 내 말에 강도진의 미간이 다시 찌푸려졌다. 내연녀라는 단어가 거슬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퇴원 수속은 비서실장이 밟을 거야. 몸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와. 각방을 쓸 거니까 내 공간에는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갤러리 일은 네가 사고치지 않는지 감시인을 붙일 거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다시 깨웠다. 나는 그가 나간 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직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은 무리였다. 하지만 첫 단추는 잘 끼웠다. 강도진에게 송채린이 변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시간을 벌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피부, 헝클어진 머리카락, 생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송채린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을지 모르지만 한희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의문이 있었다. 송채린의 기억 속 마지막 장면. 그녀가 욕조에서 손목을 긋기 직전 누군가가 욕실에 들어왔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며 그 사람의 구두를 보았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자살을 유도했거나 방조했거나 혹은 직접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붕대가 감긴 손목을 어루만지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억울해하지 마, 송채린. 내 몸을 차지한 대가로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갚아줄 테니까.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조심스럽게 열렸다. 이번에는 강도진이 아니었다. 송채린의 기억 속에 있는 충직한 하녀, 아니 지금은 비서라고 불러야 할까? 중년의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뒤에 숨겨진 묘한 불안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곳에 내 편은 없다. 모두가 적이거나 방관자일 뿐이다. 나는 침대에 등을 기대며 새로운 전쟁터에서의 첫날을 준비했다. 퇴원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강도진이 남겨둔 비서실장은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가 나를 얼마나 껄끄러워하는지 노골적으로 느껴졌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이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내 입지를 다지는 것이었다. 송채린이 살던 집은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하다 못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치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곳곳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과 금장 장식들은 주인의 과시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옷장을 연 순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옷장은 온통 핑크색, 레이스, 과도한 보석 장식이 달린 옷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가 사모님이라기보다는 철없는 공주님의 놀이방 같았다. 이런 옷차림으로 다녔으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져 겨우 무난한 검은색 슬랙스와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잘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재킷을 찾아냈다. 아마도 송채린이 한 번도 입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옷들인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쳤다. 붉게 충혈된 눈가는 컨실러로 가리고 입술에는 옅은 장미색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히스테릭한 악녀 송채린이 아니었다. 차갑고 지적인, 그리고 어딘가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을 챙겼다. 오늘은 YJ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겹친 날이라는 것을 송채린의 스마트폰 캘린더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안건 중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대형 MA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YJ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이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왔다. 저 여자 송채린 아니야? 자살 시도했다더니 벌써 나왔어? 또 행패 부리러 온 거 아냐? 경비 불러야 하는 거 아님? 나는 그들의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내며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앞을 막아섰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미리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예전의 송채린이었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핸드백을 휘둘렀겠지만 나는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약속? 내가 내 남편 회사에 오는데 약속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 안건 중에 내 갤러리 지분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차 왔습니다. 비키세요. 사실 갤러리 지분 얘기는 지어낸 말이었지만 내 목소리에 담긴 위엄과 확신에 찬 태도의 보안 요원은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그 틈을 타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33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로비의 사람들은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33층 전략기획본부 회의실 앞 복도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태양 바이오와의 합병은 우리 YJ 그룹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강 회장님,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겁니까?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지훈 부회장이었다. 강도진의 사촌형이자 겉으로는 능력 있는 경영인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강도진을 끌어내리려 하는 야심과 송채린의 기억 속에서 그는 항상 친절한 미소로 그녀를 대했지만 돌아서면 비웃던 인간이었다. 부회장님, 하지만 실사 결과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태양바이오의 해외법인 부채 규모가 불투명해요.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도진의 목소리였다. 그는 신중했다. 하지만 박지훈을 따르는 이사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그들은 강도진을 압박하고 있었다. 태양바이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한이수로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죽기 직전 나는 홍콩의 한 사모펀드와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들이 부실 자산으로 분류하여 매각하려던 리스트 중에 태양바이오의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그 회사는 겉보기엔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분식회계로 지탱되는 껍데기였다. 만약 YJ그룹이 이 합병을 승인한다면 강도진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꼴이 된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최종 결재권자인 강도진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박지훈이 판 함정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다. 잠깐, 그 합병 절대 승인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나의 등장에 회의실 안에 있던 20여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도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송채린,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강도진의 고함에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박지훈 부회장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하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재수 씨,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퇴원하자마자 남편 보고 싶어서 달려오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중요한 업무 중이라서요. 나가서 기다리시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미친 여자가 또 시작이네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다른 임원들도 혀를 차거나 고개를 돌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는 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아주버님, 아니 부회장님, 제가 남편 얼굴이나 보러 온 줄 아세요? 회사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인데 대주주의 아내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뭐, 사기꾼?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합병 제안서를 집어들었다. 훑어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머릿속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으니까. 나는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강도진을 향해 말했다.
태양 바이오의 재무제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싱가포르 지사 쪽 자금 흐름 확인해 보셨나요? 특히 TP홀딩스라는 투자처 말이에요. 강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가 모르는 이름이었다. TP홀딩스? 실사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없겠죠. 고의로 누락시켰으니까. 태양바이오는 지난 3년간 매출의 40%를 가공거래로 만들었어요. 그 가공거래의 상대방이 바로 TP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현재 홍콩에서 막대한 부채로 인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박지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로 신성한 이사회를 모독해. 경비, 어디 있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경비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강도진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봐. 강도진의 허락이 떨어지자 박지훈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정신 오락가락하는 여자 말을 듣겠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부회장님. 강도진의 차가운 일갈에 박지훈은 입을 다물었지만 분노로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강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놓인 노트북을 내 쪽으로 돌렸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홍콩 금융당국의 공시 사이트에 접속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고급 데이터베이스였지만 전생의 한희수는 이쪽 업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몇 번의 키보드 조작 끝에 화면 가득 영문으로 된 문서들이 떴다. 나는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보세요. 이게 TP홀딩스와 태양바이오의 이면 계약서 사본입니다. 태양바이오가 발행한 전환사채 CB의 대부분을 TP홀딩스가 인수했고 풋옵션 조항이 내일 날짜로 발동됩니다. 만약 오늘 YJ그룹이 합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풋옵션에 대한 상환 책임은 YJ그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금액은 약 2,000억 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 이 돈을 갚으려면 알짜 계열사 2억에는 팔아넘겨야 할 겁니다. 스크린에 뜬 붉은 숫자와 복잡한 계약 조항들을 확인한 재무이사가 경악하며 외쳤다. 회장님, 이 말이 맞습니다. 여기 풋옵션 조항. 이걸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독소 조항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질렀고 박지훈을 지지하던 이사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다. 박지훈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그것도 가장 무시했던 여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이건 조작이야. 송채린, 네가 뭘 안다고 컴퓨터를 만져? 이거 다 가짜야. 박지훈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강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차가웠다. 부회장님, 이 문건에 대한 해명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감사팀을 즉시 투입해서 실사팀 전체를 조사하겠습니다. 만약 고의적인 누락이 확인된다면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강도진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경이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송채린, 너 대체 누구지? 네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어? 홍콩 금융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건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일이야. 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말했잖아요. 죽다 살아나니 머리가 좀 맑아졌다고. 그리고 당신 아내가 멍청해서 회사 말아먹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공부 좀 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협상 때 제가 요구한 3개월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 아닌가요? 나는 벙쪄 있는 임원들과 분노로 몸을 떠는 박지훈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임팩트는 충분히 주었고 강도진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내가 예전의 송채린이 아니라는 확신. 회의실을 나서는 내 등 뒤로 강도진의 시선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복도를 걸어가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송채린의 몸은 아직 이런 긴장감을 견디기엔 너무 약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강도진이었다. 그가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아귀 힘이 샜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할 말 있으신가요? 회장님? 회의는 아직 안 끝난 걸로 아는데요. 어디 가는 거야?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회장님 몫이죠. 아, 그리고 나는 박지훈 부회장이 있는 회의실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부회장님, 그냥 두지 마세요. 이번 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칼을 갈았는지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내야 할 겁니다. 강도진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마치 내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너 정말 송채린이 맞아? 내가 알던 그 여자는 이런 눈빛을 가진 적이 없어. 넌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군. 사람은 변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당신이 나에 대해 너무 몰랐던 걸 수도 있고요.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집에서 뵙죠.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도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혼자 남게 되자 나는 벽에 기대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승리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박지훈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고 강도진의 의심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채린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진짜 범인이 이 회사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회의실에서 박지훈의 뒤에 서 있던 비서 중 한 명.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놀라움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눈빛.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살인자의 눈빛 같았다. 나는 그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다. 송채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공간이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정보가 필요했다. 책상 위에 놓인 송채린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대부분은 쇼핑 목록이나 파티 일정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메모가 있었다. 그들이 알아버렸다. 나는 도망칠 수 없어. 살려줘.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무엇을 알았다는 걸까? 이 메모는 자살 유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도움 요청이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 들려왔다. 살아있었군. 송채린. 운이 좋아. 하지만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병원에서 깨어난 게 기적인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시작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뚝. 전화가 끊어졌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역시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송채린의 죽음은 타살 시도였고
범인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경고를 보낸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겼다. 전생의 한이수는 수많은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겼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누가 먼저 끝장나는지.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밤은 길었고 전쟁은 이제 막 선포되었다. 강도진은 집무실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그는 퇴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이사회, 그리고 송채린의 믿을 수 없는 변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조사해 올린 송채린의 최근 행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자살 소동이 있기 전까지 그녀는 쇼핑, 피부과 시술, 그리고 술에 취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금융 공부를 하거나 해킹 기술을 배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펀드 매니저나 전문기업 사냥꾼을 연상케 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뇌진탕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강도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녀가 내민 TP홀딩스 관련 자료는 완벽했다. 덕분에 YJ그룹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룹 내부는 박지훈 부회장의 배임 혐의로 인해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송채리는 단 한 번의 등장으로 그룹의 권력 지형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가 제안했던 3개월의 유예 기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박지훈 부회장 측이 반격을 준비할 것이 분명했고 회사는 안팎으로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발표까지 겹친다면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위험이 있었다. 강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내일 아침 송채린 이사, 아니 송채린 씨를 내 집무실로 부르세요. 정식으로 제안할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출을 받고 YJ그룹 본사로 향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정식 방문이었다. 나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세련된 차콜 그레이 슈트를 골라 입었다. 화려한 장신구는 모두 배제하고 시계 하나만 찼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재벌가 사모님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도진은 서류 결제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나는 묵례를 하고 소파에 앉았다. 비서가 커피를 내오고 나가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제 건은 고맙다고 말해야겠군. 네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어. 강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감사 인사를 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제 제안에 대한 답을 들으러 왔죠. 3개월의 유예기간 받아들이지. 갤러리 운영권도 인정하겠어. 하지만 공짜는 아니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너도 잘 알겠지.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전략기획본부 특별 고문 위촉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뭐죠? 네가 어제 보여준 능력,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 지금 회사는 박지훈 부회장 건과 합병무산으로 인해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었어. 언론은 YJ그룹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강도진은 펜을 굴리며 나를 직시했다. 직책은 전략기획본부 산하의 대외협력특별 고문이야. 기간은 딱 30일.
그 안에 곤두박질 친 기업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주가를 안정화시켜. 만약 해낸다면 네가 원하는 이혼 조건에 갤러리뿐만 아니라 강남에 빌딩 한 채를 더 얹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갤러리 운영권은 몰수하고 위자료 없이 이혼이야.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강도진은 나를 시험하려 하고 있었다. 송채린이라는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빌딩이라 조건이 나쁘지 않군요. 좋아요. 받아들이죠. 대신 정권 올라이트를 주세요. 홍보팀과 법무팀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방식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좋아. 단, 결과로 증명해. 나는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이것으로 나는 YJ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전략가로서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나의 출근 소식은 삽시간에 사내에 퍼졌다. 내가 배정받은 사무실은 전략기획본부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직원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미친 사모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곧바로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론 통제였다. 박지훈 부회장의 비리 혐의가 새어나가면서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나는 홍보팀장을 호출했다. 홍보팀장은 50대 초반의 남자로 나를 보는 눈빛에 무시와 불만이 가득했다. 사모님, 아니 고문님, 지금 기자들이 로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시간을 끄는 게 관례입니다만. 관례요? 그래서 주가가 이 모양인가요? 나는 모니터에 띄워진 주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지금 대중이 원하는 건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은 곧 긍정으로 해석되니까요. 정면 돌파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잡으세요. 기자회견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대본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대본은 제가 씁니다. 팀장님은 기자들 소집하고 장소 세팅이나 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부회장 측 라인에 있는 기자들은 명단에서 제외하세요. 우호적인 매체 위주로 앞줄에 배치하고요. 홍보팀장은 내 기세에 눌려 허둥지둥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고 기자회견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나의 전공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향수 냄새가 먼저 코를 자극했다. 고개를 드니 화사한 파스텔톤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이혜원, YJ그룹의 아트 디렉터이자 강도진의 대학 후배, 그리고 세간의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여자였다. 송채린이 그토록 미워하고 질투했던 대상. 그녀의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언니, 출근하셨다는 소리 듣고 놀라서 왔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나를 훑어내리며 탐색하고 있었다. 걱정을 가장한 조롱이었다. 예전의 송채린이었다면 그녀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거나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이혜원은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온 것이 분명했다. 그래야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강도진의 동정심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업무 시간 아닌가요? 아트 디렉터가 이렇게 한가한 줄은 몰랐네요. 이혜원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그녀는 커피를 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니에요. 언니 걱정돼서 잠깐 들른 거예요. 도진 선배, 아니 회장님이 언니한테
너무 무리한 일을 맡기신 건 아닌지. 솔직히 언니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또 힘들어질까봐, 또 힘들어질까 봐라는 말에는 또 미쳐 날뛸까 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음을 흘렸다. 이혜원 씨,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는 지금 회장님 와이프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 고문 자격으로 일하고 있죠. 그러니 사적인 호칭은 삼가주세요. 언니가 아니라 고문님입니다. 네? 아, 네, 고문님. 하지만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걱정은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면서 하세요. 지난달 갤러리 전시 기획안을 봤는데 수준이 처참하더군요. 트렌드 분석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은 낭비투성이에 아트 디렉터 자리가 인맥으로 유지되는 자리는 아닐 텐데 말이죠. 나는 책상 한 구석에 있던 갤러리 기획안 파일을 집어 그녀 쪽으로 툭 던졌다. 사실 송채린이 찢어버리려다만 파일이었지만 내용은 실제로 형편없었다. 이혜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최선을 다해. 최선이 아니라 결과를 가져오세요. 여기는 친목 동호회가 아닙니다. 할 말 없으면 나가보세요. 커피는 잘 마실게요. 다음엔 시럽 빼고 부탁해요. 이혜원은 입술을 깨물며 획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법 컸다. 나는 그녀가 가져온 커피를 휴지통에 그대로 버렸다.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와의 기싸움에서 완승을 거둔 것이 만족스러웠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실력과 팩트로 밟아주는 것. 그것이 이혜원 같은 부류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다. 오후 2시,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강도진은 회견장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YJ그룹 전략기획본부 특별 고문 송채린입니다. 오늘 저는 YJ그룹을 둘러싼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자살 미수 사건의 주인공이 기업의 대변인으로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을 것이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번 태양 바이오 합병 무산이 내부 실사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경영진의 무능함이 초래한 결과 아닙니까? 게다가 부회장의 횡령 의혹까지 있는데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답했다. 오해가 있으시군요. 합병 무산은 실사 부족이 아니라 YJ그룹의 엄격하고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계약 직전 상대 기업의 숨겨진 부채를 발견했고 즉시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YJ그룹이 눈앞의 이익보다 주주들의 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또한 부회장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감사팀이 철저하게 조사 중이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YJ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어 더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의 발언은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사기당할 뻔한 무능한 기업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투명한 기업으로, 그리고 경영권 분쟁을 자정작용으로 포장했다. 기자들은 바쁘게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다.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었다. 회견이 끝나고 단상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릴 뻔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이었다. 비틀거리는 순간 누군가 단단한 팔로 내 허리를 부축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도진이었다. 제법이군. 말만 번지르르 한 줄 알았더니 그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나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 역시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나는 그의 팔에서 슬며시 몸을 떼며 대답했다. 그때 회견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수갑을 찬 박지훈 부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다. 검찰이 움직인 것이다. 내가 어제 넘긴 자료가 벌써 효력을 발휘한 모양이었다. 박지훈이 끌려나가며 나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분노와 도끼로 번들거렸다. 그는 경찰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송채린, 내년이 다 망친 거야.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너부터 죽여버릴 테니까. 그의 저주는 회견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장면을 포착했다. 강도진이 본능적으로 내 앞을 막아서며 시야를 차단했다. 넓은 그의 등판이 나를 보호하듯 가려주었다. 신경 쓰지 마. 패배자의 짖는 소리일 뿐이니까. 강도진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하지만 나는 박지훈의 마지막 눈빛에서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배우가 있는 자의 자신감이었다. 어제 나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던 그 목소리와 박지훈은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면 박지훈조차도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한 것일까? 회견장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강도진이 불쑥 물었다. 오늘 저녁 시간 비워도. 네? 왜죠? 축하주라도 한잔 해야지. 그리고 물어볼 것도 있고. 물어볼 거요? 네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아내 송채리는 어디로 갔는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남자 생각보다 더 예리하다. 30일 동안 나는 그를 속일 수 있을까? 아니면 진실을 털어놓고 공범이 되어야 할까? 그날 저녁 강도진이 데려간 곳은 시내의 고급 프라이빗 바였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위스키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묘했다. 부부라기엔 너무 멀고 비즈니스 파트너라기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관계. 솔직히 말해봐. 당신 기억 상실증은 아니지? 그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나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골랐다. 기억은 있어요. 다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을 뿐이죠. 죽음은 사람을 철들게 하니까요. 철들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 해킹 실력, 협상 기술, 그리고 오늘 보여준 언론 플레이. 그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상체를 숙여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알코올 향과 그만의 묵직한 우드 향이 훅 끼쳐왔다. 당신 정체가 뭐야? 산업 스파이?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 보낸 공작원? 그의 상상력이 첩보 영화 수준으로 튀자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시네요. 제가 스파이라면 왜 당신 회사를 구했겠어요? 그냥 망하게 두는 게 더 쉬웠을 텐데. 그러게. 그게 제일 의문이야. 넌 나를 증오해야 정상인데 왜 나를 돕지? 30일 뒤에 빌딩 한 채 받고 떠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속에서 나는 외로움을 읽었다. 주변에 믿을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하는 정글 속에서 살아남아 온 맹수의 고독. 어쩌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존재를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의 손이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목적이라. 굳이 말하자면 생존이에요.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탔어요. 도진 씨. 적어도 이 배가 항구에 닿을 때까지는 저를 믿으세요.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 순간 내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분위기가 깨졌다. 나는 죄송하다는 눈짓을 하고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가 없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기자회견 잘 봤어. 제법이더군. 하지만 너무 으스대지 마. 내 진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하나? K 또 다른 경고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과거를 언급했다. 한희수의 과거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송채린의 숨겨진 과거일까?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바의 입구를 쳐다보았다. 어두운 구석 자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우리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씩 웃으며 잔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강도진이 내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려 했다. 나는 급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막았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봐요. 하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K라는 발신자로부터 온 문자는 단순한 협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송채린이 아니라는 것을 혹은 송채린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송채린의 과거 디지털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녀의 클라우드 계정이나 메신저 기록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단서가 나온 곳은 의외의 장소였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드레스룸을 정리하던 중 잘 쓰지 않는 명품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구형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송채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걸 터뜨리면 강도진 회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과거에 저지른 뺑소니 사고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 쓴 돈 전부 다 세상에 공개될 거야. 제발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주식도 넘겼고 정보도 빼돌렸잖아. 뭘 더 원해. 마지막이야. 이번 주주총회 전에 강 회장의 금고에 있는 이중 장부를 가져와. 실패하면 넌 끝이야.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송채리는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혀 조종당하고 있었고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다. 아니,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그녀가 마지막 지시를 거부했다면 그들이 그녀를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다음 날, 나는 녹음기에 담긴 남자의 목소리를 분석하기 위해 회사 보안실로 향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뒷조사 전문가에게 파일을 보냈다. 강도진에게도 아직은 알릴 수 없었다. 내부에 첩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텅 빈 주차장은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내 구두굽 소리만이 정막을 깨며 울려 퍼졌다. 나는 습관적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내 차가 주차된 기둥 쪽으로 걸어갔다.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군인 시절 수없이 겪었던 피부가 따끔거리는 듯한 직감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며
옆으로 굴렀다. 슝하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내가 서 있던 자리를 강타했다. 제법인데? 그냥 재벌집 만화님인 줄 알았더니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산에 셋이 걸어 나왔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들은 손에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다. 박지훈 부회장이 구속된 것에 대한 보복이거나 녹음기 속 남자가 보낸 하수들일 것이다. 누구 사주지? 박지훈인가? 아니면 K? 내가 차갑게 묻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죽을 사람이 말이 많네. 걱정 마. 아주 보내버리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게만 해주지. 그들은 동시에 나에게 달려들었다. 송채린의 몸은 훈련된 내 영혼을 따라가기에 턱없이 약하고 느렸다. 하지만 기술과 경험은 육체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 나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주차된 차량 사이를 이용해 그들의 동선을 분산시켰다. 첫 번째 놈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나는 궤적을 읽고 가볍게 피한 뒤 그의 팔목을 낚아채 관절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놓쳤다. 나는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 멀리 보내버리고 곧바로 뒤에서 덮치는 두 번째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크악! 숨이 막힌 놈이 바닥을 뒹굴었다. 하지만 세 번째 남자가 틈을 주지 않고 칼을 꺼내 휘둘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내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블라우스가 찢어지고 팔뚝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다. 칼까지 쓰다니 매너가 없네. 나는 넥타이를 풀듯 스카프를 손에 감으며 자세를 낮췄다. 놈이 다시 찌르기를 시도할 때 나는 놈의 팔을 스카프로 감아 당기며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대로 놈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매다 꽂았다. 쾅 소리와 함께 놈이 기절했다. 겨우 숨을 돌리려는 찰나 처음에 팔이 꺾였던 놈이 악을 쓰며 다시 달려들었다. 체력이 바닥난 나는 피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때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덮쳤다.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달려와 남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튀어나왔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더니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퍽 소리와 함께 남자가 나가떨어졌다. 송채린, 괜찮아? 강도진이 내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 괜찮아요. 회장님은요? 내가 문제야 지금? 팔에서 피가 나잖아. 그는 내 찢어진 블라우스 사이로 보이는 상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놈들이 비틀거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강도진이 쫓아가려 하자 내가 그의 팔을 잡았다. 놔두세요. 쫓아가도 배우는 안 불 거예요. 꼬리 자르기 선수들일 테니까. 강도진은 분을 사귀지 못한 듯 거칠게 숨을 내쉬었지만 내 말에 멈춰섰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고는 나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다. 병원으로 가. 아니요, 병원은 안 돼요. 기자들이 냄새 맡고 몰려올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요. 가벼운 찰과상이에요. 내 단호한 태도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들을 돌렸다.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밤거리를 달렸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도진은 운전하면서도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걱정에서 다시금 깊은 의심과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소파에 앉은 내 팔을 치료해주면서
그가 입을 열었다. 아까 그 무술, 어디서 배웠지? 올 것이 왔다. 나는 통증을 참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요즘 세상이 험해서 호신술 좀 배웠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건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호신술 수준이 아니었어. 상대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노리는 건 특수부대나 킬러들이나 쓰는 기술이야. 남자 셋을, 그것도 무기를 든 놈들을 맨손으로 제압한다고? 송채린이. 그가 붕대를 감던 손을 멈추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더 이상 어설픈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기세였다. 회장님은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군요. 아니, 나는 내 아내를 잘 알아. 송채리는 운동신경이라곤 전혀 없고 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하던 여자였어. 그런데 너는 살인을 해본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어. 전곡을 찔렸다. 강도진의 통찰력은 무서웠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바뀐다고 했잖아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 보니 숨겨져 있던 본능이 깨어난 걸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하지. 강도진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붕대 매듭을 짚고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중요해. 네가 누구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니까. 그리고 오늘 너를 공격한 놈들, 내가 반드시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 사람을 건드린 건 용서 못해. 내 사람. 그 단어가 가슴에 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계약 관계일 뿐인 우리 사이에서 그 말이 주는 울림은 생각보다 컸다. 나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치료가 끝나고 그가 일어서려 할 때 내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떴다. 강도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향했다. 오늘 운이 좋았군. 강도진이 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다음엔 혼자일 거야. K. 메시지를 본 강도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거 뭐야? K. 놈들이 너를 감시하고 있어? 회장님, 그건 이런 협박을 받고 있으면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우리가 한 배를 탔다며. 이게 네가 말한 신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노라기보다는 걱정과 배신감이 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그는 내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 숨기지 말고 말해. K가 누구야? 송채린의 과거와 관련된 놈인가?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다. 혼자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를 끌어들여 함께 싸울 것인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송채리는 자살한 게 아니에요. 살해당할 뻔했죠. 그리고 저를 공격한 놈들은 아마도 송채린이 가지고 있던 어떤 증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 무슨 증거? 이중장부요. YJ그룹과 관련된 아주 더럽고 위험한 장부. 강도진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룹의 치부가 담긴 이중장부라니. 그것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 장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요. 하지만 찾을 수 있어요. 저놈들이 움직였다는 건 송채린이 어딘가에 잘 숨겨뒀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박지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K보다 먼저. 강도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단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같이 찾아.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단독 행동은 금지야. 어디를 가든 경호원을 대동해. 그리고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 그는 내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또다시 네가 다치는 꼴은 안 봐. 그게 내 아내든 아니면 내 파트너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 공범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끈끈하고 위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장부가 가리키는 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배신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폭풍전야는 언제나 고요한 법이다. 박지훈 부회장의 구속 이후 YJ그룹은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주가는 반등했고 나의 전략기획 고문으로서의 입지도 단단해져 갔다. 강도진과의 관계 역시 미묘하게 변화했다. 우리는 이중장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일주일이 채가지 못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을 때 흘러나온 속보는 내 귀를 의심케 했다. YJ그룹 회장의 부인 송모 씨 가사도우미와 직원들에게 상습 폭언 및 폭행 의혹 제기, 피해자들의 녹취록 공개로 파문. 곧이어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홍보팀장이었다. 고문님, 지금 인터넷이 난리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고문님 관련입니다. 과거의 백화점에서 점원 뺨을 때리는 영상, 집에서 그릇을 던지는 CCTV 영상까지 싹 다 풀렸습니다. 나는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 가득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재벌가 사모님의 두 얼굴, 쇼윈도 부부의 실체, 정신병원 입원 이력 숨겨. 기사들은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과 익명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나를 통제불능의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있었다. 문제는 그 영상들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모두 과거의 송채린이 실제로 저지른 만행들이었다.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이 자료들을 모아두었다가 가장 치명적인 타이밍에 터뜨린 것이다. 박지훈은 구속되었지만 그의 수족들과 배후의 K는 건재하다는 증거였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기자와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내 차를 발견하고 개떼처럼 몰려들었다. 계란이 차창으로 날아와 깨졌고 욕설이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다. 경호원들이 겨우 길을 터주었지만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날아왔다. 안건은 송채린 고문의 해임 및 법적 대응. 예상보다 훨씬 빠른 움직임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살벌했다. 이사들은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특히 박지훈 라인의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공격을 퍼부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장 송고문을 해임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 여자를 감싸다가 회장님까지 위험해집니다. 강도진은 상석에 앉아 굳게 다문 입술로 그들의 비난을 듣고 있었다.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만약 그가 여기서 나를 버린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홀로 서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임은 없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송고문은 현재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의혹들은 과거의 일들이며 현재 그녀의 업무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사적인 폭로로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강도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걸고 나를 방어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씩씩거리며 반발했지만 강도진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왜 그랬어요? 나를 자르는 게 당신한테 훨씬 유리했을 텐데. 강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피로한 기색을 보였다.
착각하지 마. 널 위해서가 아니야. 적들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기 싫었을 뿐이야. 놈들은 너를 내치고 나를 고립시키려는 거야. 지금 널 버리면 다음 타깃은 내가 돼. 그의 말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나는 그 속에 담긴 묘한 신뢰를 느꼈다. 그는 적어도 내가 송채린이라는 껍데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고마워요. 시간을 벌어줘서. 이 빚은 반드시 갚을게요.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해. 놈들이 뿌린 찌라시 네가 직접 수습해. 30일 내기 아직 유효하니까. 그는 짧게 대답하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공격할 차례였다.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보안 팀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축한 사설 서버를 가동했다. 언론을 조종하는 배우, IP 주소의 흐름, 그리고 자금을 대는 물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송채린의 악행을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들의 신원을 역추적하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박지훈의 비서실 직원들이거나 돈을 받고 고용된 알바생들이었다. 하지만 진짜 몸통은 따로 있었다.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실소 유주. 서버를 해킹하여 자금 흐름을 파고들자 익숙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LH 갤러리. 바로 이혜원이 운영하는 개인 갤러리였다. 그녀는 갤러리 운영비로 위장한 자금을 홍보 대행사에 흘려보내고 있었다. 역시 너였어, 이혜원. 겉으로는 천사 같은 얼굴로 강도진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송채린이 과거에 저지른 폭행 사건 중 일부는 이혜원이 교묘하게 상황을 유도하여 찍은 함정이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혜원은 꼬리에 불과했다. 그녀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지시를 내리는 K를 찾아야 했다. 나는 이혜원의 갤러리 계좌와 연결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세탁 경로를 하나하나 풀어헤치자 마침내 거대한 그림이 드러났다. 그것은 YJ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YJ 건설의 비자금 계좌였다. 그리고 그 계좌의 최종 승인권자는 놀랍게도 강도진이 가장 믿고 따르던 멘토이자 그룹의 원로인 최상임 고문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최상임 고문은 선대 회장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충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강도진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는 어른이었다. 그런 그가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박지훈과 결탁하여 강도진을 무너뜨리려 했다니. K는 바로 최상임 고문 콘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당장 강도진에게 알린다면 그가 믿을까? 아니, 오히려 나를 이간질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확실한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이 필요했다. 나는 최상임 고문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 서버의 위치를 파악했다. 다행히 서버는 외부가 아닌 YJ 그룹 본사 지하 데이터 센터의 폐쇄망 속에 숨겨져 있었다. 물리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이혜원이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들어왔다. 고문님, 괜찮으세요? 기사 보고 너무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쩜 그리 잔인한지. 제가 회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고문님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할게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혜원 씨. 덕분에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네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너무 높이 날아오르면 추락할 때 더 아프다는 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조만간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회장님께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나는 그녀를 지나쳐 밖으로 나갔다. 이혜원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녀가 최상임 고문에게 보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나는 그 길로 강도진의 집무실로 향하지 않고 보안실로 내려갔다. 보안실장은 나를 보자마자 난색을 보였다. 고문님,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지하 데이터 센터 출입 기록과 CCTV를 확인해야겠어요. 그건 회장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승인? 지금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승인 타령할 때입니까? 내가 소리치는 순간 뒤에서 강도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강도진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내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와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았다. 뭘 찾으려는 거지? 범인이요. 당신의 회사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그리고 송채린을 죽이려 했던 진짜 범인. 나는 키보드를 두드려 특정 날짜의 데이터 센터 CCTV 기록을 불러왔다. 박지훈이 구속되던 날 밤 누군가 보안 구역에 들어가는 장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구부정한 걸음걸이와 손에 든 지팡이는 숨길 수 없었다. 강도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최 고문님? 설마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에요. 이분이 YJ건설의 비자금 계좌를 관리했고 박지훈과 이혜원을 뒤에서 조종했어요. 제가 찾은 자금 흐름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강도진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믿었던 멘토의 배신은 그에게 박지훈의 반란보다 더 큰 상처였다. 왜? 대체 왜? 그가 책상을 짚으며 비틀거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지금 무너질 시간 없어요. 도진 씨. 저들은 내일 열릴 창립기념 파티에서 당신을 해임하고 회사를 장악하려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해요. 강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절망이 서서히 분노와 결의로 바뀌어 갔다. 그래, 내 손으로 끝내야겠지.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그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오랫동안 구상해온 작전을 속삭였다. 내일 밤 화려한 파티장은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악녀 송채린이 아니라 복수의 화신 한이수가 될 것이다. 준비됐나요, 파트너? 내 질문에 강도진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완벽하게.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네온사인이 빗물에 번져 핏빛처럼 붉게 빛났다. 내일의 전투를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YJ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 파티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축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맹수들의 숨막히는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대기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드레스는 송채린이 즐겨 입던 파스텔 톤의 러블리한 스타일이 아니었다. 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벨벳 드레스는 내 몸의 라인을 고혹적으로 드러냈고 깊게 파인 등 라인은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액세서리는 최소화했지만 왼쪽 손목에는 강도진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팔찌 대신 소형 스마트워치와 특수 제작된 통신 장비를 착용했다. 하이힐 역시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급할 때는 무기로 쓸 수 있도록 굽이 강철로 보강된 제품이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왔다.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은 그는 눈이 부실 정도로 근사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비장했다. 그는 거울을 통해 나와 시선을 맞췄다. 준비됐어? 물론이죠. 당신은요, 존경하던 멘토를 직접 단죄해야 하는데 마음이 약해진 건 아니겠죠? 감상은 사치야. 회사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너를 지키는 것도.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 짧은 한마디가 심장을 쿵 하고 울렸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팔짱을 낀 채 연회장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연회장 중앙에는 최 상임 고문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혜원이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우리 부부가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최 고문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다. 그는 강도진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느라 고생했다. 오늘 행사가 끝나면 할 이야기가 많다. 네가 요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거 안다. 내가 다 정리해뒀으니 걱정 마라. 그의 말은 겉으로는 위로였지만 속뜻은 오늘 네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는 통보나 다름없었다. 강도진은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대꾸했다. 네, 저도 고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걸로요. 최 고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때 이혜원이 내 앞으로 다가와 와인잔을 건네며 웃었다. 고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하지만 그 자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녀의 귓속말에 나는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기대할게. 네가 준비한 그 쇼가 얼마나 재미있을지. 행사가 시작되고 강도진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는 짧고 건조한 축사를 마치고 내려왔다. 곧이어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자, 다음은 YJ그룹의 지난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룹의 미래 비전에 대한 특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초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룹의 성과들이 나열되었다. 하지만 1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화면이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바뀌었다. 이혜원이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띠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화면에 내 과거의 난동 영상이나 조작된 폭행 증거들이 나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영상이었다. 이거 뭐야? 이혜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화면에는 어두운 밀실에서 최 상임 고문과 박지훈, 그리고 이혜원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 최 고문, 이번 합병건으로 강도진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야 해. 부채를 몽땅 떠넘기고 우리 날짜만 챙겨서 해외로 뜬다. 영상 속 이혜원. 그럼 송채리는요? 그 여자가 눈치챈 것 같은데요? 영상 속 박지훈. 걱정 마. 병원에서 손을 써뒀어.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하라고 했으니 자살로 위장해서 깔끔하게 끝날 거야.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경악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저게 무슨 소리야? 살인교사, 횡령, YJ그룹이 범죄 소굴이었어? 최 고문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그의 인자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악기처럼 일그러진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혜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나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이 YJ그룹을 좀먹고 있던 진짜 암적인 존재들의 실체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이들의 범죄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자료가 검찰과 금융당국에 전송되었습니다. 꺼버려. 당장 저 화면 꺼. 최 고문이 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방송실은 이미 내가 심어둔 보안 요원들이 장악한 상태였다. 최 고문은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가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소리쳤다. 들어와, 싹 다 쓸어버려. 그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웨이터 복장의 남자들이 돌변했다. 그들은 쟁반을 집어던지고 품에서 삼단봉과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었다. 미리 심어둔 최고문의 사병 조직이었다. 야,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출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덩치 큰 남자들이 문을 막아섰다. 최 고문은 광기 어린 눈으로 나를 가리켰다. 전현과 강도진을 잡아 여기서 죽여버리고 사고사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남자들 중 서너 명이 단상을 향해 뛰어올랐다. 나는 마이크 스탠드를 뽑아들었다. 드레스 자락이 거치적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첫 번째 놈이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며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회전시키며 마이크 스탠드로 놈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곧바로 스탠드 밑부분으로 놈의 턱을 올려쳤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놈이 무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체리나, 숙여. 강도진의 외침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내 머리 위로 샴페인 병이 나라와 뒤에 있던 놈의 머리에 맞고 산산조각이 났다. 강도진이 단상 위로 뛰어올라 내 등을 맞대고 섰다. 괜찮아? 이 정도는 준비 운동이죠. 드레스가 좀 불편한 것 빼고는요. 우리는 등을 맞댄 채 포위망을 뚫을 준비를 했다. 강도진 역시 격투 실력이 상당했다. 그는 달려드는 놈의 주먹을 피하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린 뒤 니킥으로 명치를 가격했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파워풀했다. 연회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테이블이 엎어지고 유리잔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던졌다. 맨발이 되자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졌다. 나는 드레스 옆 트임을 찢어 활동성을 높인 뒤 본격적으로 태세에 돌입했다. 전생의 기억이 내 몸을 지배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실전 무술. 나는 테이블 볼을 잡아당겨 달려오는 두 명의 시야를 가리고 그 틈을 타 급소를 타격했다. 쓰러진 놈의 삼단봉을 빼앗아 쥐었다. 이제부터는 일방적인 구타가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강도진은 나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정말 볼 때마다 놀랍군. 내 아내가 인간 병기였다니. 칭찬은 나중에 해요. 저기 우두머리가 도망가는데요. 내 시선 끝에는 혼란을 틈타 비상구로 빠져나가려는 최 고문과 이혜원이 보였다. 최 고문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서 상황 정리해요. 경찰 올 때까지 사람들 보호하고 저 늙은 여우는 내가 잡을게요. 위험해. 혼자서는 안 돼. 강도진이 말리려 했지만 나는 이미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 비상구 쪽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내 앞을 막는 졸개들을 삼단봉으로 가차없이 쓰러뜨리며 길을 텄다.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가자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나왔다. 최고문과 이혜원 그리고 덩치 큰 경호원 두 명이 검은색 벤에 타려 하고 있었다. 거기서 나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돌아섰다. 그들은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아까 연회장의 삼단봉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였다.
최 고문이 차문을 열며 소리쳤다. 뭐해? 전연 처리하고 빨리 타. 경호원 2명이 동시에 나에게 덤벼들었다. 좁은 통로에서의 칼부림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3단봉을 방어적으로 휘두르며 뒷걸음질 쳤다. 한 놈이 내 복부를 노리고 찌르기를 들어왔다. 나는 몸을 비틀어 간신히 피했지만 칼날이 드레스 허리춤을 스치며 살가죽을 찢었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벽을 박차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놈의 손목을 걷어찼다. 칼이 떨어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3단봉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한 놈 다운, 남은 한 놈은 내 빈틈을 노리고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체력 소모가 심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놈의 칼끝이 내 목을 향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경호원의 어깨에서 피가 튀며 그가 쓰러졌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도진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 고문의 경호원에게서 빼앗은 듯한 권총이 들려 있었다. 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안도감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나 늦지 않았지.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우리는 도망치려는 벤 앞을 가로막았다. 강도진은 총구를 운전석으로 겨눴다. 내려. 더 이상 갈 곳은 없어. 운전석의 기사가 겁에 질려 손을 들고 내렸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최 고문이 끌려 나왔다. 그는 완전히 패배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이혜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현장을 제압했다. 최 고문과 이혜원 그리고 그들의 수하들은 모두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나를 강도진이 단단히 안았다.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는 내 허리의 상처를 확인하더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감싸주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내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강도진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빛나 보였을 것이다. 이걸로 우리의 계약도 끝난 건가요? 내가 힘겹게 웃으며 물었다. 30일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강도진은 나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계약서 조항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는데 회사의 위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조항은 없었어요. 사기 치지 마세요, 회장님. 그럼 지금부터 만들지. 네가 필요해. YJ그룹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체온은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 속을 걸어나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연행되어 가던 최 고문이 경찰차에 타기 직전 나를 돌아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끝이 아니야. 그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함정이 남아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나는 강도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최 상임 고문이 연행된 직후 그의 마지막 경고는 허세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YJ 그룹의 메인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아 마비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최 고문은 체포되기 직전 데드맨 스위치를 작동시킨 것이다. 자신이 파멸할 경우 그룹의 핵심 데이터와 자금을 증발시키도록 설계된 최후의 프로그램이었다. 강도진의 휴대폰으로 다급한 보고가 빗발쳤다. 전산망이 마비되어 공장이 멈추고
물류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서 복도에 서 있던 강도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이 늙은이가 죽어서까지. 나는 침착하게 그의 어깨를 잡았다. 당황하지 마세요. 예상했던 시나리오예요. 최 고문 같은 사람이 보험 하나 없이 움직였을 리 없으니까요. 제가 해결할게요. 해결? 보안팀도 손을 못 쓰고 있다는데 네가 어떻게? 제 노트북 차에 있죠. 지금 당장 집으로 가요. 보안 프로토콜이 완전히 잠기기 전에 백도어로 진입해야 해요. 우리는 경찰 조사를 미루고 급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새벽 3시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YJ 그룹의 운명은 풍전등화였다. 서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열고 서버에 접속했다. 화면 가득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는 카운트다운이 보였다. 시스템 초기화까지 남은 시간 15분. 강도진은 내 뒤에 서서 초조하게 화면을 지켜보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전생에 한이수가 구사했던 최고 수준의 해킹 기술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복잡한 암호 코드를 해독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로를 역추적해 방화벽을 재구축하는 작업이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내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최 고문이 고용한 해커는 상당한 실력자였다. 하지만 그는 방어에 치중하느라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나는 YJ 그룹의 시스템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잡았다. 종료 30초 전 나는 바이러스의 중추 코드를 격리하고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붉은색 경고창이 사라지고 시스템 정상화라는 녹색 문구가 떴다. 동시에 최 고문이 빼돌리려던 비자금 5억 원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이를 검찰이 추적 가능한 가상 계좌로 묶어버렸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긴장이 풀리자 극도의 피로가 몰려왔다. 그때 강도진이 내 의자를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안도감이 아닌 깊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말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방금 네가 쓴 코드, 그리고 작업 방식. 그건 송채린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일반적인 전문가들도 불가능해. 넌 누구지? 내 아내의 탈을 쓰고 있는 당신. 대체 누구야? 결국 올 것이 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거짓말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함께 겪었고 그는 나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 생각이 맞아요. 나는 송채린이 아닙니다. 강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한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채린이는, 진짜 송채린은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그날 병원에서 죽었어요. 당신이 이혼 서류를 들고 오기 전 이미 그녀의 영혼은 떠났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지 못한 저 한이수라는 여자가 이 몸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진짜 이름 한이수를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냈다.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강도진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빙의 영혼체인지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지난 한 달간 내가 보여준 기적 같은 능력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다. 한이수, 국제협상가 한이수, 뉴스에서 봤어. 테러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네, 맞아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이 몸으로 살아남아야 했고 송채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저는 떠날게요. 회사는 안정되었고 당신을 위협하던 적들도 사라졌어요. 당신은
유능한 경영인이니 앞으로 잘해낼 겁니다. 송채린과의 이혼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나는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강도진은 송채린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을 빌린 낯선 영혼과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를 기만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강도진이 내 손목을 낚아챘다. 그 힘이 너무나 절박해서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마음대로 끝내.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았어. 도진 씨, 억지 부리지 마세요.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알던 사람도 아니고 상관없어. 그가 소리쳤다. 그는 나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내 얼굴이 묻혔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네가 송채린이든 한이수든 귀신이든 상관없어. 지난 한 달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준 건 너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준 사람은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 마음속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볼까요? 나는 가짜인데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진짜니까. 가지마. 내 옆에 있어. 파트너로서. 그리고 내 여자로서. 그는 내 턱을 들어 올리고 깊게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계약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서약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에 화답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YG 그룹의 본사 대회의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나는 상석에 앉아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이번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의 핵심은 현지 기업과의 MA가 아닌 기술 제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입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실익은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했다. 1년 전만 해도 나를 미친 사모님 취급하던 그들이었다. 이제 나는 YJ그룹의 부회장이자 대외 전략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2인자가 되었다. 송채린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세상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했다. 재벌가의 신데렐라에서 철의 여인으로 사람들은 송채린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각성했다고 믿었다. 진실은 강도진과 나 단 둘만의 비밀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오자 강도진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보고 있다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예전의 차가운 무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고했어, 부회장님. 오늘 브리핑 완벽했다며? 당신이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그런데 회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바쁘실 텐데. 아내랑 점심 먹으려고 스케줄 다 비웠지. 그리고 선물도 있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를 열자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캡에는 HYS라는 이니셜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한이수, 나의 진짜 이름. 이거. 세상은 너를 송채린으로 알겠지만 나한테 너는 영원히 한이수야. 네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준비했어.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언제나 나를 나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다. 고마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주말에 시간 비워도 송채린 추모 공원에 같이 가자. 기일이잖아. 그의 세심한 배려에 나는 다시 한번 감동했다. 우리는 송채린의 목까지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다. 그녀의 몸을 빌려 얻은 이 삶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그래요. 가서 말해줘야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나는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키스했다. 강도진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사랑해. 내 인생 최고의 협상 파트너. 나도 사랑해요. 내 인생 최고의 클라이언트.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독한 전처의 몸에서 깨어난 나는 냉정한 총재를 사로잡았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 또한 구원받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